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스니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 박지원 의원 전 국민의당 대표 계란세례 맞은 거죠. 어제 목포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국 유엔 대사 평창올림픽에 전체 선수단 파견한다. Don't worry, be peace 올림픽. 자, 산타바바라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유명 관광 도시인 산타바바라까지 퍼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누나도 캘리포니아 LA 사시는데. 자, 월요일 첫 곡 스티비 원더 Sir Duke 들으면서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슨 기사로? 좀 잼난 기사로. 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자, 정혜영님 지금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오는 길인데 정말 칼바람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잼난 방송 부탁드립니다. 전혜원님 유튜브로 듣다 오늘 회원가입했어요. 매일 출석할게요. 감사합니다. 밖에 진짜 칼바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칼바람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 겨울 스포츠를 했었거든요. 어떤 종목이요? 뭐 스키라든지 이제 이런. 예. 근데 그때 이제 뭐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제가 그쪽에 이제 강원도에 스키 국가대표 출신들 지인들이 많아갖고 예. 그럼 같이 가서 타고 그러거든요. 예. 한겨울에 5번을 갔다 오잖아요. 1년 내내 감기가 안 걸려. 진짜요? 찬바람 맞으면서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몸에. 태어나서 딱 한 번 스키를 타봤는데 근데 그날 스키 이후로 타면 안 돼요. 몸에 알이 베겨가지고. 그리고 이 몸이 지금 약간 그 체중이 있잖아요. 체중을 이렇게 지탱하는데 무릎의 관절에 위험해서 좀 살을 빼면서 운동을 해줘야 돼요. 네, 저 같은 은근히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요. 이런 큰 몸이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 지축이 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상 의사가 넘어져. 진도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네,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5번째고요. 지난달 29일 날 소환이 됐으니까 약 2주 만에 다시 소환이 된 거죠. 네, 이번 소환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주도를 했고요. 1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오후 8시 10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25일에 국정원에게 정권의 비판적인 교육감들을 사실상 사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아니 이렇게 불법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구속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이 이게 구속이 거의 될 법한 핵심적인 그 정황들을 다 빼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한번 논란이 좀 됐었는데. 특검에서 자료를 검찰 특수본에 검찰에 넘기면서 이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100% 그 구속이 확실시된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박영수 특별검사가 70일 조사하고 30일 더 연장해달라는 거 연장 안 해주고 황교안 총리가 그러면 검찰에 넘기면서 100% 구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속이 안 됐죠.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청할 때보다도 장수도 줄고 한 30장 신청했는데 그때는 한 10몇 장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핵심 사항은 다 빼고. 그래서 이제 부실 영장 청구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혐의가 근데 그때 교육감들을 사실상 사찰하라는 지시 또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김명자 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이 되자 사설단체 아니에요 그게. 네, 그렇죠. 이 연합회에 소속된 80여 개 단체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국정원을 시켜서 조사를 했던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도 받고 있어서 요거는 중범죄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구속이 될지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또 영장 기각되거나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장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인가요? 네. 진짜 사법부
반성해야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성하고 실행에 옮겨야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순호, 네. 오민석 이름을 다 외우시네요. 예, 역시 강부영. 굉장히 좀 두 분.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월에 임명됐잖아요. 올해 2월에 임명될 때 다 그 의심의 눈초리를 받잖아요. 지금 네. 이 촛불 정국에 그때 법원의 정기 인사 시즌인데 네. 촛불 정국이기 때문에 인사 안 했거든요. 검찰도 인사 안 했어요. 일부만 인사했어요. 네, 일부 맞아요. 인사 중에 특히 영장 전담 판사들만 임명을 하는 걸 보면서 다 보수적인 색채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로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줄줄이 구속영장 다 기각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예측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상당 부분 중요한 피의자들이 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예.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권순호, 오민석 부장판사고요. 네. 그다음 강부영은 일반 판사고요. 네, 영장 전담 판사 예. 세 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뭐하냐 이거 그 지금 인사촌 아니지만 인사 이동 시켜라.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대요.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게 뭐 글쎄요. 근데 이게 그 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적부심 심사에서 김관진 예. 석방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 이후에 뭐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좀 뭐랄까 하여튼 이 그 사법부를 적부심 흔들지 결과를 마라. 놓고 네 사법부를 뭐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반박하는 글을 올려서 그것도 예, 인천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부장판사 신광열 네. 판사에 대해서 김동진 판사가 비판했죠. 그랬죠. 네. 네. 어쨌건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어쨌건 그 이번 김동진 판사는 예전에 원세훈 네, 그 국정법은 위반, 선거법은 무혐의 하니까 지록 위반 판결이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랬다가 징계를 받으셨죠. 징계 2개월 정직. 그럼 2개월 정직 지금 맞거든요. 결국 네. 4년 받았으니까 정직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그건 뭐 무혐의 됐다네. 어쨌든 근데 성남 그 지방법원에 있다가 인천으로 또 갔어요. 원래 성남 다음에 서울이거든요. 네. 또 물 먹은 거죠. 아, 뭐 그렇게 네, 우리도 볼 물 수가 먹죠. 있는 거군요. 네. 물 드세요. 전 앞에 커피가 있어서 저는 커피로 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물 먹이면 뭐 우리도 먹어줘야지. 네. 예. 아, 맛있네요. 자, 다음 뉴스. 네, 그 그래서 우병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되면 될 거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아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지 좀 봐야 되고요. 이번 주 안에 스트레스 날도 추운데 스트레스 게이지 높아지는지 스트레스 게이지 해소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갈까요? 예. 네, 그 제프리 펠프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예. 촉구를 했습니다. 그 제프리 펠프먼 사무차장은 지난 5일 방북을 해서 9일까지 머물렀었는데요. 이 기간 중에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북한과 유엔 양측은 그 한반도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긴장되고 또 위험한 평화 안보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펠프먼 차장이 북한에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북한은 유엔과의 접촉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말이니까 네, 요거는 좀 사실 가까울 텐데요. 네, 어쨌건 유엔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또 공화국과 유엔은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슷한데요.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위대한 존엄 북조선은 북조선이라 안 그러죠 거기서는 공화국이라 그러죠. 공화국이라고 하죠. 공화국과 유엔은 네, 앞으로 방송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모임을 정리하기로 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안정화시키기로 네. 합의하였습니다. 뒷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뒷얘기의 가능성은 네.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 체제 정착시킨다는데 뭐 장윤성 기자 커피만 마시고 있고. 근데 하여튼 북한은 뭐 유엔과 접촉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뭐 북해 그 유엔 사무차장이 또 이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예. 했으니까 좀 분위기는 좋은 모양이고요. 또 최근에 또 김정은이 그 영하 26도의 추위에 예. 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다는 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거 뚱뚱해서 좀 위험한데. 그러게요. 근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예. 네,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사진이 찍혀왔던데 예. 이게 김정일도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백두산 정상에 올라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정은도 뭔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거를 네, 일종의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좀 그런 좀 이제 벤치마킹하고. 네, 일종의 액션을 취했다. 그럼 한반도 라고 볼 수도 있죠. 평화체계가 급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실험할 건 다 했는데 이제.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뭐 핵 무력이 완성이 됐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뭐 이 이상의 실험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좀 대화로 아니 남아 국면을 있는 건 이제 전환하려고 한 거 아닌가. SLBM. 콜드 런칭 SLBM 실험이 한두 번 남아 있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 최근 뭐 거의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동향이 좀 있다라는 보도도 그렇죠. 나왔었는데요. 심포항에 무슨 잠수함이 움직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네, 뭐 어쨌건 이게 그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좀 대화로 풀어 나가게 되면 예. 네,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방송도 할 얘기가 많아지죠. 네. 자 다음 뉴스요. 네,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네, 서울지방경찰청이 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발표 자료도 국정원에 미리 흘러 들어갔다라는 미리 보도입니다. 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아니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누구 그 강도 용의자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그 용의자에게 네. 발표문을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용의자에게 혐의 없다. 그렇죠. 혐의 없다라는 거를 예. 미리 알려줬고 그렇게 친절한 경찰이었었나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강도 혐의자가 예. 네, 우리 혐의 없었다 이렇게 라고 몇 시간 만에 발표를 했었죠.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들 짐작은 하고 계셨지만 뭐 검찰 수사 결과 네, 이런 문건을 좀 입수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서영지 기자의 네네. 서영지 기자가 한겨레 그 법조팀의 에이스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네, 법조에서 굉장히 오래 예. 네,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상명대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분입니다. 네. 독특하죠. 독특하네요. 영화 예, 연출. 영화 네. 연출을 전공하고 기사 쓰는 게 더 재밌다. 그리고 법조하고 정치부는 또 에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예. 법조나 뭐 그쪽은 네. 법조하고 정치가 있을 때 그 법조에 갖고 지금 한 3, 4년 됐는데 2, 3년인가요? 됐는데 뭐 날마다 특종이에요 요즘. 네, 단독 보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한겨레 신문이 많이 절독이 돼 갖고 네. 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랄까 하여튼 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검찰이 확보를 한 자료에는 네. 그러니까 경찰의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국정원 직원의 김하영 씨의 그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그 내장 분량의 그 중간 수사 결과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문건을 네, 국정원에서 찾아낸 것 같은데요. 이게 그 경찰의 수사 결과기 발표하기 네, 몇 시간 전에 국정원이 이미 팩스로 이 자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경찰을 믿고 이런 국정원을 믿고 세금을 내고 있었으니 우리가. 네, 심지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서경찰서보다 국정원이 먼저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서울청에서 이 예. 자료를 흘린 건데 이 자료를 빼돌린 사람은 네, 김병찬, 네, 김병찬, 네, 당시 서울청 수사 2계장, 예. 현재 용산 경찰서장이고요. 예. 지금 그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죠.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 검찰은 이제 기소를 불구속 했고요. 기소하겠다 이렇게 했죠. 네, 아마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이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 거죠. 어쨌건 김 계장은 이렇게 뭐 수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정원에 그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그 내 검색 단어 3-4개만 추려서 수사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수사 방침까지. 네, 전해줬다고 해요. 참. 그때 예전에 뭐 CCTV가 나온 적 있잖아요. 그 사이버 예. 수사대 CCTV가 나왔었는데 딱 그 CCTV 당시 영상을 보면 계속 이제 거기 서울경찰청 직원들이 뭔가 증거를 하나 발견하고 네, 서로 이제 뭐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뭐 어느 순간부터 이거 어떡하지 또 나왔네 막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어쨌거나 이제 서울경찰청에서는 좀 이렇게 수서경찰서에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100여 개의 키워드 중에 이거를 3-4개로 추려가지고 그것만 네, 수사를 하라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이제 범죄 증거를 은폐했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휴. 경찰을 도둑을 잡으라 그랬더니 도둑을 숨겨주고 강도를 잡으라 했더니 강도하고 짝짝꿍을 하고 네.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라 그랬더니 국가 안보를 말아먹고. 그렇죠. 근데 그 기준도 참 뭐랄까 하여튼 도둑이 힘이 세면 봐주고 도둑이 힘이 약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처벌 못하고 맨날 방송에서만 얘기하면 방송하는 우리는 이러려고 방송했나 하는 자괴감 만들고. 네. 예.
그런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끝날 때가 됐고 이거 초등학생 꼭 한번 좀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 이거 제목이라도 얘기하고. 네,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들이 통계상 올 2, 3월에 15,000명이나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요. 네. 돌봄 서비스 말만 하지 말고 예산 팍팍 편성해갖고요.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막고 있다는 뭐 그런 보도도 오늘 나오긴 당을 했는데.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자,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상훈 기자님 비상근이죠 오늘은. 예, 자 2부 최반장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2부 순서 타이틀은 최반장. 그런데 오늘은 최박장. 자, 함께 하실 분 최영일 평론가님 최.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님 짱. 네, 안녕하세요. 반균 기자님 오늘 사정상 못 나오셨어요. 정치쇼에 처음 인사드린 분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누구라고 얘기해야죠. 예, 저는 지금 무적 됐습니다. 기자라고 일하고 박연미. 있습니다. 네. 무적 기자는 뭐예요? 네, 적이 없는 기자죠. 오. 무적. 네.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오. 천하무적. 네. 적이 없으면 여기만 있어요? 이런 개그 위험합니다. 이런 게 네, 네. 웃으면요 네. 아재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적이 없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충 적이 다 많거든요. 맞아요. 기자들은 어떤 그렇죠. 기사, 특히 예. 정치부 기자들은 요즘 많이 까이니까 좀 무서워요. 적이 없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무골호인이라 그러고 어. 무골호인은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아이고 기사의 핵심은 가시거든. 뼈가 있어야 한다. 그럼요. 네. 네. 자, 첫 번째 뉴스. 근데 반기훈 기자는 왜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온대요? 아닐 거예요. 최근에 예. 직장을 옮겨서 예. 오늘이 첫 출근입니다. 오늘 주간 경향으로 네. 주간 옮겼어요. 경향으로. 예, 첫 경향으로. 출근을 방송을 나올 순 없잖아요. 회사를 가야지. 예. 첫 출근은 9시까지 하나요? 그럼요. 우린 방송 10시부터인데 9시 갔다 오는데. 자, 찍고 출근표 띵 그럼요. 찍고. 예, 자, 첫 번째 뉴스. 네. 아마 어제 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목포 예.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앞에서 열렸던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가 예. 60대 여성으로부터 계란을 맞았습니다. 네. 달걀 세례를 맞았는데요. 이분이 광주 안철수 연대 팬클럽 회장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뉴스토픽에 계란 맞은 박지원 이게 이제 상위권에 계속 올라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현장에 가 있었던 분들하고 제가 쭉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바로 옆에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옆에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갑자기 퍽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박지원 의원이 계란을 맞았더라. 근데 예. 너무 놀란 것은 어떻게 그렇게 명중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너무 놀랐다. 어깨에 이제 맞고 얼굴에 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민의당 내부를 좀 쭉 취재를 했더니 원래 그날 깽판 친다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파다하게.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가 내부 취재를 한 겁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호남 지역 의원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지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괜히 깽판 친다는 소문이 있는데 공연이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봉변을 당하게 될까 봐 아예 가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현장 굉장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물러가라. 막 그렇죠. 예. 맞아요. 물러가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철수하라. 간신배 안철수 간신배 간신배 물러가라. 찌찌뽕 하셔야죠. 분이 코러스로 하시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김대중 비자금 논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100억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CD 논란 때문에 뭐 그런 거 폭로했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길 와.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제 또 일각에서 박지원 물러나라 하면서 이제 계란을 투척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반한 간에 양측 간에 상당한 감정 싸움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 박지원 대표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제가 소인배니까 대인배한테는 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포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 지역이고 본인이 목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은 다 초대된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맞아서 잘 됐다.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게 낫지 오히려 손님이 맞았으면 안철수 대표가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라리 내가 맞은 게 낫다. 이제 이렇게 넘기는. 어제도 첫 번째 워딩이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박지원 대표 호감도가 급상승했어요. 맞아요. 초연하게 예. 네, 대응했습니다. 굉장히 어제 대응을 그러니까 네. 정말 오래 정치한 정치구단답게 이제 행동을 한 건데 안철수 대표도 완주했어요. 그 와중에 5km를 부인 김미경 교수하고 같이 5km를 다 뛰고 완주를 했는데 우린 그 5km는요 쪽발로 뛰어도 완주예요. 오 정말요. 깽깽이 발이 잘하죠. 깽깽이 발. 깨끗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목포는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이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어르신들이 네. 이제 취재를 가면 아직도 이제 그 좌판 깔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어르신들 여쭈면 아직도 우리 선상님이에요. 아, 하이도 목포 예. 신안 목포 네. 신안. 신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추앙받는 분인데 어쨌든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을 향해서 계란을 투척해서 이른바 모욕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우리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이 박지원 대표 개인으로는 정치로 보면 네. 순수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셈법으로만 보면 엄청난 본인에게는 플러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당을 털고 민주당과 손을 잡을 명분도 세운 거고. 세운 거죠. 예. 사실상 예전에 정치적으로는 훨씬 플러스죠. 계란 맞은 정치인 치고 득이 없었던 분은 없어요. 그럼 김영삼 저한테 하나 전 던져주세요.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또 정원식 총리. 외대 사태. 네. 정원식 국무총리 국정을 반전시켰죠. 그렇죠. 사진 한 장으로. 예, 사진 한 장으로 그래서 완전히. 뭐 계란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로 옆에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우원식 의원에게 생색을 네. 냈어요. 예. 아이고 이거 집권 여당 민주당이 네.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맞아서 다행이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어제 맞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개인 배우 아. 마케팅. 예. 그러니까 우원식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맞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원식 대표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우원식 대표 얘기가 몰라 왜 내가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그 목포 지역 민심을 상당히 이제 이를테면은 경쟁이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자면 좀 민심을 상당히 얻는 계기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누가 더 적통이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게 논쟁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 여론 안에서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박지원 그리고 민주당에게 상당히 플러스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점점 더 호남에서 이제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질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지금 내부에서도 금도를 넘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내부에서 그래요.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라는 그 상징성에 계란을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어제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어요. 박지원 대표가 어제 조금 더 위트가 있었으면 완주해갖고 우승한 사람에게 네. 계란 한 판을 딱 접어. 그 완전 그 던진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가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네. 당신들이 해봐야. 완주하신 분들한테 예. 아니 완전 구운 달걀 하나씩. 아니 그럼 제명 딱 큰 판 한 판. 그럼 이제 사진 찍혀야 할 거 아니에요. 사진 계란 맞은 모습과 계란 한 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국민의당하고 이제 바른정당 통합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특히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당사자이고 사실 이게 은행에서조차도 초반에 이게 가짜라는 거를 양도성 예금증 100억짜리 네. CD가 네. 가짜라는 것을 밝혔어요. 근데 주성영 당시 의원이 이거 검사 출신인데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묻지마 폭로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비난의 문제입니다. 대상이었죠. 예,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건데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을 거짓 제보한 당사자가 또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인 그분들은 거짓 증거 제보가 이게 몸에 뱄나 봐요. 예? 그 문근용 씨. 네, 맞아요.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네. 근데 국민들을 굉장히 띄엄띄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금방 확인되는 건데 도덕질과 거짓말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 습. 습.
불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습이라냐 습. 습. 네. 수십 회의 윤회를 거듭해도 습은 고칠 수 없다. 아 그럼 심각한데요. 예. 그걸 이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네, 어쨌든 이제 12월 이전에 통합론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물 건너갔죠. 예 아마도 합의 이혼 형태로 갈라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중도에서 39명 중에서 중간에서 갈등하고 결정 못하고 있던 분들이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기웁니다. 반 안쪽으로 기울어요. 저러다가 진짜 막 가자는 집단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합의 이혼 얘기도 나왔는데 예. 39석 아닙니까? 예.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해서 그렇죠. 네. 그럼 과연 38명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39명. 39명. 40석이었었어요. 예, 40석. 오. 그래서 과연 이제 원내 교섭 단체를 어느 쪽이 유지할 거냐 지금 그것도 묘한 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비례는 글쎄 비례도 남아 있으면 그 당을 유지하는 쪽이 유리할 텐데 다수면은 그거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소수 합하자는 사람이 소수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기 싫은 거죠. 특정 입장을 그렇죠. 지금 말씀하고 제 계십니다. 얘기를 계속 취재를 해보면 나갈 서로 안 나가죠. 나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누가 아니, 나가냐? 저 서로 엄동설하네. 밀어내기는 그렇죠. 서로 밀어내기는 하고 있지만 나갈 사람은 나갈 없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정말.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 간판이라도 있어야 선거 해보는데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엄청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무 감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데 제가 정부관계 있기나 해요. 아니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본인들이 있기나 한 거를 인정을 해요? 아니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지원 최고위원 관련해서도 제 내밀한 얘기를 취재를 해봤더니 당시에 뭐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당 내부에서 지금 무슨 진상조사는 무슨 진상조사냐 당장 당원권 정지하고 그리고 누구요? 박지원에 대해서? 박지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거 진상조사위원회 할 일이 아니다. 너무 정무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진상조사하는 기간에 얼마나 많은 언론의 기사가 쏟아지겠습니까? 이거는 당을 스스로 참고로 참,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요. 이건 선징계 네. 후 재심 청구하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재심하는 거예요. 하면서 네. 뒷조사 해보는 거예요. 뒤에. 네, 하여튼 이제 그 정도로 감각이 없다라고 당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우려를 하더군요. 오늘 뭐 그 불교 얘기 나왔는데 계속 불교 쪽으로 할까요? 그 안철수 대표가 무소유 정신이 나와요. 정무 감각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셨나? 예. 그리고 그 국민의당은 주제가를 하나 만들어주죠 노래. 네. 나 가거든. 서로 안 나가려니까 나가거든. 조수미 씨 노래잖아요. 예. 좋은 조수미 씨 노래인데. 죄송합니다. 이 좋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이런 그 콩가루 상황에 아이고. 마구 적용을 해갖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내 입은 내 맘대로. My mouth, my mom. 아니 그거는 미국 분들이 해석하면요. 내 입은 나의 엄마? 뭐 이렇게 해석된단 신체 말이에요. 발부는 수식은 뭐라. 작두 탔다 오늘. 그러네요. 자 다음 이슈 최근 평론가님. 주말에 네. 의사들이 거리 집회를 열었다? 어제 오후에 제가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예, 좀 더 뭐, 추울 때 예. 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제는 푹 했어요. 예. 오늘에 비하면. 오늘은 확 추워졌고요. 내일은 12도니까 내일 하시라 네네. 그러죠. 그 대신 어제 오전 이 기상으로 보면 비가 좀 와서 네. 이게 시위 가능하겠는가 했는데 어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의료인들 집회인지 모르고 그럼 이 촛불 1주년 기념 모임이 있는 건가 아니면 또 어떤 산별 노조의 이 집회인가 그런데 의료인이라서 좀 놀랐는데 예, 결국은 이제 이거죠. 문재인 케어 반대다. 문재인 케어가 의사들에게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비급여를 급여로 많이 전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 혜택은 더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역으로 기존의 의사들은 좀 비급여에 의존해서 수익을 챙겼던 게 많았던 거 아닌가. 그 비율로는 이제 16%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이제 급여로 포함되는 거예요. 정부는 또 31조 예산을 이제 맡아 또 안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제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이렇게 큰 피켓들하고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도 행복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위의 내용은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선호를. 근데 저는 그것도 인정은 해요.
사실 의사가 마음 편하고 행복해야 환자들도 더 집중해서 케어할 거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문제는 급여 비급여의 싸움으로 문재인 케어 반대로 보여지지만 오랜 갈등인 이제 의료 수가 문제일 수 의료 수가 있다. 문제예요. 네네. 네. 의료 수가 현실화, 적정화 맞아요. 이게 어디냐. 그래서 저는 의사분들을 또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문제고 옳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문제고 절충선을 빨리 찾아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가야 할 길인데 문제는 의료인들도 거기에 동의해야지 직접 뭐 이 진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케어 공론화의 접점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료 그 문재인 케어 하는 건 좋지만 진짜 의료 수가 현실화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의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이제 또 보험 재정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3축을 갖고 잘 조정해야지 한병도 그 정무수석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듣고 계시나요? 아니 네. 정부가 해준다고 했어요. 네네네네. 의료수가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예. 추진한다고 예. 해서 그거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못 참고 어제 나왔던 멘트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케어 하면 동네 의원 다 파산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패스하고 동네 의원 노룩 패싱하고 대학병원으로 직행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대놓고 하시니까 이해는 잘 되는데 약간 드럽기 민망하기도 아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되나요? 지금 경제 전문 기자니까 그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어르신들 특히 예. 이제 큰 병원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저처럼 어린애 키우고 이런 집들은 동네 병원 동네 가죠. 의원이 예. 가깝고 좋단 말이에요. 많이 안 기다리고. 그런데 일단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만 해도 큰 병원 좋아하세요. 일단 어디가 아프다 큰 병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동네 의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의료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면 큰 병원에 좀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이런 것들도 급여가 늘어나면 기계를 갖춘 큰 병원에 갈 거다. 그러면 예. 우리 건널 뛰지 않겠느냐 이 걱정을 하는 1차, 거죠. 2차, 3차 병원에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여기 들렸다가 여기에서 넘기면 또 더 큰 병원 더 큰 병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 단계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그걸 있는 넘었으면 거예요. 그 큰 병원에서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받아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을 먼저 들렸다가 뭐 의뢰서 이런 걸 받아서 가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받아주는 병원들이 사실 많아요. 어쨌든 그런 걸 영업이니까. 받아주는 것을 지금 규정 위반이니까 그런 걸 잘 관리 감독하고 수가 현실화하고 근데 그게 가름말을 타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요 병은 중해서 당장 가야 되는 병이고 예. 요 병은 그게 잘 의원에서 구분이 안 해결될 수 된다. 있고 요게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진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간발의 차로 넘어가거든요. 정도가.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옳죠. 예. 옳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수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특진료 같은 게 굉장히 큰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특진료 같은 것을 만약에 없애거나 뭐 일반화하거나 이러면 의사들 내부에서는 그게 이제 뭐 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현실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 이런 거는 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이제 수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학병원에서 특진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점차 현실화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를테면 병상 문제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거는 너무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시민들이 다 박수 칠 걸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찬성하고 의사들은 근데 의사들이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의사들도 많아지고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맞아요. 병원에 갈까 안 가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님비나 뭐 이런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현실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그 수가 보험 수가 현실화하는 문제, 급여 현실 그 하는 문제 등등을 좀 귀를 열고 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의료 단체가 예. 이거예요. 어제 시위는 한번 보여주자. 아하. 우리도 좀 울분을 토해내야 되니까. 잘하셨어요. 오케이. 예. 왜냐하면 근데 그 안에 너무 여러 가지 이슈가 뭉쳐 있어요. 일단 자기들끼리 네. 의견 통일이 잘 안 돼. 예. 중요한 왜냐하면 게. 뭐 현수막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어쨌든 이 한의들이 의료 장비 못 쓰게 해라. 한의사들이 왜 이 양의 장비들을 쓰느냐 이거 문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또 한의 양의 간의 또 이해 그렇죠. 충돌 문제도 드러나고 이슈가 여러 개 쌓여 있는 의사들의 불만이 분출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화를 하려면 의사도 의료 단체의 지도부가 결성이 돼서 정부와 협상에 들어가야 돼요. 정부도 그렇게 아니, 하겠다는 그럼 거거든요. 일관되게 네. 의사를 좀 모아야 되고 또
자, 한의사들이 왜 그 양의 그 진료기구를 쓰냐라고 하지만 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양한 협진이 또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21세기 콜라보 시대인데. 동서의학 뭐 근데 이 저는 종합진료를 우리의 하죠. 의료 체제가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의학 관점에서 동네마다 꼭 내가 아파야 감기약 먹으러 그거 받으러 병원 가는 방식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죠. 체계를 의사들도 한번, 그 안에서 뭐 이를테면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공공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네티즌의 반응 좀 어때요? 네티즌 다 네티즌 반응이 찬성이죠? 아니 이게 찬반이 갈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의사들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 아하. 혹은 뭐 이거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격돌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제를 보면 의료인들 주장은 어제 이제 3만 명 모였다. 경찰 추산 1만 명 모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의료인은 모였네요. 꽤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죠. 그런데 지금 이게 네티즌들도 감론을 박이거든요. 의료인이 아닌 네. 사람들 그 의료인인 척하고 껴있는 사람들 없었을까? 특별히 그래 보이진 최영일 않습니다. 평론가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거기서 저희 매부도 보고 아, 또 의사예요? 제 50견 오. 치료해줬던 이 정형외과 원장님도 보고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네티즌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사안을 좀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공론, 수기민주주의가 딱 필요한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환자들, 의료 소비자들의 입장도 같이 넣어서 정부, 의료인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 네. 맞아요. 여론을 함께 묶어 나가면 좋겠고 필요하면 의학 분업도 있었죠. 그동안 또 한방 양방 문제도 있었죠. 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민수 형님 어쩔 수 없이 특진해야 하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조대우님, 저는 뉴스는 보는데 정치를 너무 몰라요. 정치쇼 듣고 정치 관심 좀 갖고 싶어요. 2주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광고 듣고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님, 그리고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뭐 하다가 많이 후루룩 끝냈는데 네, 아까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댓글도 다 읽어줬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아주 잘했네. 네, 잘했습니다. 진행자가 누구예요? 정봉주, 정봉주. 우유빛깔 정봉주. 그 아이유 아니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우유빛깔에 소주빛깔 정봉주. 그건 인정입니다. 자, 다음 순서 박연미 기자님. 네. 제도권 시장에 대비한 비트코인이다. 아, 목미. 네, 비트코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예.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존재하는데 홍길동 전에서 이제 비트콩전으로 바뀐 거. 그렇죠. 비트콩전이야. 비트코인에 비트코 5탄원 비트콩 그래서 이게 있는데 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유령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게 불법이잖아요. 예. 식용으로. 하지만 우린 먹고 있단 말이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개고기가 합법적으로 그 농축산 이 법망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상황인 그래서 이제 건데요. 거래되는데 이제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좀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이해는 되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린 먹고 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네. 중에 누군가는 먹고 있다. 뭐 네. 제가 먹는다고 했나요? 아니 그런 분들도 드실 것 같아. 계신다. 제가 이렇게 들었네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거래 시작 후 7분 만에 1월 인도분 120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래서 120계약.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계약이. 계약 체결 건수가. 비트코인 120개? 아니요. 계약 건수가 계약 건수가. 120개. 그래서 120개의 계약 건수. 시장이 짱 열렸을 때는 16,6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제가 9시 기준까지 확인을 하고 예. 왔는데 16,000달러 선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1,800만 원쯤 네네. 되겠네요.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 방금 저희가 그 광고 나갈 때 가격 보니까 한국 가격으로는 한 1,900만 원 정도 네, 고선에서 그 정도네요. 거래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 개장하기 하루 전 거래 가격보다는 약간 올라간 거예요. 올랐죠. 처음에는 그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되면
이제 선물 거래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거래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 예. 우리 정부가 요거 요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유사히 맞아요. 형성이 돼 있어서 규제설. 청와대에서도 글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익명의 고위 관계자 발로 말이 예. 나오고 이제 아마도 조만간 법무부 금융이 이렇게 다 모여서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논의가 될 거예요. 뭐 예. 제도권으로 흡수할 건지 아니면 거래를 뭐 제한을 할 건지 자격을 제한할 건지 이런 얘기가 맞물리면서 거래가가 뭐 어제 하루 전에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시장 거래 가격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난 주말에 그 광풍이 불면서 네. 개당 2,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어제 1,450만 그렇죠. 원까지 떨어졌죠. 하루 사이에 40% 넘게 예, 하루 폭락. 사이에 1,000만 원 가량이 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카고 선물 시장이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가가 1,900만 원. 16,000달러니까 네. 1,900만 원. 맞아요. 우리나라 가하고 이제 우리나라 게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미국 가격과 우리와 거의 맞춰지고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렇죠. 예. 커플링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 그 미국 제도권 시장에서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걸 선물을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 존재가 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해서 주식 시장처럼 단기에 너무 많은 폭의 등락이 이루어질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잠깐 거래를 중지시키는 중지하고. 그런 어허. 장치들도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에 그럼 대해서도. 안정화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그런데 그 안정화라는 이게 선물 건. 옵션 시장에 네. 들어가면 변동성은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딱 되면은 이게 투자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오를 거를 예상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롱 포지션인데 떨어질 걸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경우도 나와요. 숏 그렇죠. 포지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룰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간 건 금 들어가 있고 뭐 네. 밀 들어가 있고 구리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원으로 인정받은 거라 변동성은 커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지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래 전망은 예, 조금 더 그러니까 급등락은 커지지만 말씀하신 대로 평균선은 안정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분들 계셨을 텐데 들어가. 근데 이게 하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 하라고 그럴 수는 없냐면 이미 2015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네. 그 처음으로 뭐라 그래 거래 수단으로서 인정을 네. 한 거예요. 네. 그 결제 수단, 가상화- 결제 네, 수단. 네, 예. 그다음 스위스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올해 4월에 인정을 했고, 네. 네. 그럼 미국은 거래 결제 수단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업소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시장 자유를 맡기고 있으니까. 여행사에서도 결제 가능하고 그렇죠. 지방세도 낼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네네. 일본이 아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일본이.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동아일보 사설을 봤더니 비트코인 광풍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제해라 빨리. 근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IT 무슨 협회 회장한테 네. 왜 우리 정부는 자꾸 규제 쪽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규제해야지 공무원들이 일이 생기죠. 네? 비트코인 규제 감독위원회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장관도 하나 더 생길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위원장은 생기겠네요. 저것도. 오중모인가 그분인데 네. 공무원들은요 자꾸 규제해야지 일이 생겨요. 아니 근데 본인은 기자할 거 아니에요. 누구요? 그 논설 쓴 사람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왜 다른 나라가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 금연시키듯이 네. 규제 쪽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은 반애국적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고 있어요. 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예. 규제라는 말은 맞는데 규제는 뭐냐면 지금 거래소가 이 신분이 불명확해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게 이제 시장에 상장된 건데 네. 문제 우리나라에선 거래소가 많이 있는데 이름이 거래소지 사실은 플랫폼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 대해서 정부가 내용을 심사를 해서 허가제든 인허가제든 등록제든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는 더 커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하고 제도화해야 돼요. 제도화해서 여기에서 올 수 합법 있는 관리를 부작용 해야죠. 네. 합법적으로 관리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활성화되고
피해자는 없게끔 하는 바탕을 좀 깔아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유사수신 행위로 단속을 하든지 네. 사기는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제 그러니까 all or nothing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이제 안 되는 거야? 혹은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선을 좀 딱 요즘 그 붙여야죠. 최영일 평론가님 바쁘세요? 네. 왜요? 아니,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암호화폐라잖아요. 네. 암호화폐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아 드릴게요. 저는 연구 중인데 그래서 꼭 이 비트코인 관련 경제 프로를 나가면 네. 끝에 앵커가 끝날 때 질문은 똑같아요. 사용자야 사야 됩니까 말아야 그거 됩니까? 한번 그 얘기 해주면 안 돼요. 금융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기피하는데 저는 말해줘요. 사세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늦어요. 그래서 카지노에 가셨다고 생각하고 딱 오늘 내가 잃어도 괜찮을 만큼 배팅 게임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생각하시고 1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뭐 네. 부자인 분들은 100만 원도 좋은데 딱 플레이 했는데 내가 잃어도 아 술값 잃은 셈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만 사서 한번 추이를 보세요. 공부하시란 말씀이에요. 제가 그리고 보기에 이게- 오늘 최영합 예. 최영일. 최평론가님 때문에 많이 사셨거든요. 아니 그러진 소액으로.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들 알고 있고 그리고 하고 이게 있고. 네. 4차 산업혁명의 그 원천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물과 사물끼리 거래가 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선도적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이든 예. 뭐 비트코인이든 아까 그럼요. 말씀하신 저말 너무 블록체인 투자 유도하는 기반의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걸린다 그랬잖아요. 투자 유도하면 안 최영일 되지. 학습 비용을 적절하게 쓰셔라. 예. 학원비? 아니 왜냐하면 저 학원 1비트코인이 했었잖아요. 1비트코인이 예. 2천만 원 내외 하니까 한 입 사는데 2천만 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 주 살려면은 기백만 원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알겠습니다. 0.00001비트를 예. 사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유한국당 소식 장윤성 기자님. 그 지난주에 갑자기 발언을 하기 싫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살충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살충제요? 아니 예, 살충제 논란. 뭐냐면 서청원 의원의 부인이 홍준표 대표의 부인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 바퀴벌레 살충제. 왜 이 살충제를 선물했냐면 홍준표 대표가 계속 친박을 향해서 바퀴벌레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그러면서 야, 이제 성산에 대 싸움이 부인들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싸움이 부인들까지 넘어갔는데 이렇게 이게 하면 안 옳으냐. 되는데. 정치인들이 정치권 안에서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네. 실제로 또 의원 사모님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게 살충제를 건네면 이게 이제 무언의 압박인 거거든요. 서청원 의원 아시는 것처럼 8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8선 국회의원 한 분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서청원 의원이고요. 8선이면 여러분 48에 32년 32년 동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었다.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아니 거예요. 32년 아니고 1년 지났으니까 예. 이제 29년째. 그러니까 근 30년을 들어가고 30년 있어요. 한 세대를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분의 부인이 이런 살충제를 선물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권 안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그 총선 공천할 때가 되면 그 여의도 그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좀 돌아요. 서청원 의원 부인이 굉장히 세다며 이제 이런 소문이 도는데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공천 받으려면 서청원 의원보다는 서청원 부인을 찾아가라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랬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뭐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이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린데 네. 문제는 찌라시 이런 통신이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팩트니까. 실제로 이게 실화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말 살충제를 건넸단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굉장히 좀 그 과거 네. 뭐 후진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의 원내대표는 누가 돼요? 원내대표는 지금 3파전인데요. 그 친박의 홍문종 의원 네. 그리고 그 친홍의 김성태 의원 그리고 중도의 한선교 의원인데 홍문종 의원은 누구하고 단일화했잖아요. 홍문종 의원은 지금 그 유기준 의원하고 단일화를 어제 했어요. 어제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홍문종 의원으로 이제 지지한다. 단일화하겠다, 예. 지지한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한성교 의원이 중립이냐. 과연 원조 친박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제가 친박입니다. 공천 못 받고 친박 연대로 나왔던 분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는데 이분이 친박임을 굉장히 그렇죠. 친박연대로 나왔던 적이 있고 과거에요? 그리고 그럼 예 과거에 됐어요. 그러고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청원 의원이 친박
연대를 끌고 나가서 만든 당이 친박연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통합을 한 건데 크게 따져 보면 친박 둘 대 친홍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의도 내부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김성태 의원이 유력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기류가 않다. 복잡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 너무나 막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일테면 정서적 반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그 거친 언사를 해서 당 내부의 분란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하느냐.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행위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 예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망은 또 그 사부의 최고의 전문가들. 그렇군요. 정돈, 정택은. 네, 그 맞네요, 얘기를 맞네요. 들어봐야죠. 그래서 네.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바로 입을 다무시네요. 자, 다음 타워 크레인 사고. 이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진짜 지난 이거 9일이었습니다. 계속 터져요, 이게. 토요일 오후 1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용인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어요. 타워 크레인이 넘어졌는데 여기에 일하시는 노동자 7분이 계셨었기 때문에 75m에서 떨어진 거예요. 결국 3명이 사망을 하셨고 4명이 부상을. 그래서 사상자 7명.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안타까운 사고냐면 산재죠. 이게 안전사고인데 한 달 전에 정부가 타워 크레인 사고가 너무 많다. 너무 종합 많아요. 대책을 내겠다 해서 대책을 낸 지 한 달 만에 또 대형 사고가 난 거고 이 사고 난 타워 크레인이 한 달 전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 부식 정도가 어떠냐, 용접은 뭐 안 뜯어졌냐, 그럼 이게 또 이 제대로 리벳들은 결합이 돼 있느냐 점검을 받았는데 합격 이렇게 된 겁니다. 아하. 그리고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으니까 도대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거냐, 노후화된 걸 너무 막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안전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여기에 다친 사망한 근로자들은 다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매번 네네 매번 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한 지난 한 달여 전에 또 사고 있었고 지금 최근에 한 28건의 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전국의 타워 크레인 그러면 이거 전수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수 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요. 6개월 주기로 점검을 해요. 건설 전이나 혹은 이게 이제 작업에 들어갈 때 즈음에서 검사를 받는데 다른 중장비, 뭐 불도저, 지게차 이런 거에 비하면 주기가 짧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걸 보면 뭔가 허술한데 한 6,000개 정도가 전국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다. 6,000개. 네. 일제 점검을 해서 예. 이게 인사로 인한 참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원청 하청이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워낙 그렇죠.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고가 잘 발생되는 거 보세요. 아니에요? 이게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예. 휴일에 주로 사고가 나요. 그리고 아하. 휴일에 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고 하청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건설 공정을 뽑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관리 감독에 부실 문제가 생기나? 이것도 지금 영상을 분석해 보면 뭔가 이상 징후가 있어요. 이상 작동을 하다가 끼우뚱하게 무게중심이 허물어지면서 넘어지는 게 다 보도가 됐거든요. 왜 작동했나? 지금 이제 이거 조사 중인데 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어쨌든 오작동 아닌가? 누군가 그럼 수신호가 제대로 맞지 않았던 거 아닌가? 지난번에 났던 사고도 그야말로 완전히 훈련이 안 된 근로자들이 마구 작동하다가 심지어 조선소에서 2대의 타워 크레인 충돌한 적도 맞아요. 있어요. 이게 삼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업 브랜드를 들으면 아유 저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근데 문제는 현장은 방치돼 있었다는 게 나중에 자꾸 드러나니까 여기는 뭔가 그리고 현장에 원청 기업, 예. 네. 원청 기업에 기관.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하청을 주고 네. 그리고 이 하청 주는 이 크레인 같은 경우는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반드시 누군가 유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무전기 작동을 제대로 했는지 수신호는 유도 작업을 해줘야 맞는지 되는 네. 거구나. 이게 허물어져서 지난번 사고는 휴게소를 덮치는 바람에 그렇죠. 쉬고 있던 근로자들이 더 사고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게 1회 사고가 아니고 패턴이 있다. 이건 정부가 일제 점검 말씀하신 대로 혹은 아주 종합적인 이 대책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을 지났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게 전쟁이고 예. 두 번째가 산재예요. 네. 연간 근데 우리가 산재 산재 사망자를 이주자면서요? 네. 산재 수위가 높습니다. 이건 맨날 1등이야. 네. 짜증나 죽겠어. 그러니까 그것만 아직도 일단 아니에요. 후진적인 노동 현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 반증입니다. 실제로 우리 노동 시간도 1위잖아요. 그렇죠. 독일보다 일주일에 4시간인가요? 더 일하고 월급은 70% 정도밖에 못 받는 걸로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 문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무슨 신세계 노동 35시간으로 네. 내린다고. 난 신세계라 무슨 영화 신세계에서 노동을 줄이나? 유통업체 신세계입니다. 아이 뭐 파격적이고 전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하청 문제가 그게 있네요. 산업 현장에서 그 전체 원청 회사가 관리 감독할 때 하청은 너희들 책임이니까 특별히 관리 감독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위별로 띄어서. 네, 단위별로 네네네. 띄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그래서 생기냐 사각지대가 딱 하면 생기는 거네. 보상 문제도 또 생겨요. 누가 발을 보상할 뺄수 거냐?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우리는 내 책임에- 턴키로 줬다. 이게 그러니까 턴키 늘- 베이스의 문제죠.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걸 해서 어찌 보면 원청 회사도 그렇죠. 좀 좋아하는 거죠. 살고면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책임을 선호하는 면피할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면피할 수 있는 대놓고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하청을. 알겠습니다. 아유, 그 네 분 그 부상당한 분들도 그렇게 75m에서 떨어졌으면 거의 중상이겠네요. 네, 중상자 많고요. 사망자가 그래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뭐 그거는 확실히 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생명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도는 됐습니다. 3명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기름값 계속 올라요? 네, 저도 매일 차 가지고 다녀서 이 날마다 체감이 되는데요. 19주 연속이니까 지금 거의 5달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이제 감산에 합의를 했어요. 이게 지난달 말의 상황인데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말까지 우리가 하루에 180만 배럴씩 감산을 하자.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유가가 공급 오르죠. 대비 유가가 올라가겠죠. 여기에다가 또 미국에서 이 지행 합의의 아이콘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원하게 중동을 향해서 한 방 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그렇죠. 있어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중동에서 날마다 정정 불안이 굉장히 그렇죠, 고조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기름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기름을 가득 채워두시는 걸로. 국내 네. 유가도 곧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선반영이 돼서 이제 한 3개월 뒤에 우리 기름값에 반영이 되니까요. 이제 이럴 때는 가능하면 가득 채워주세요 해서 차에 기름을 비축해 두시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연말연시에. 네. 그래요? 미리 기름을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네.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 오토바이는 가득 채워도 12.5리터밖에 안 들어가서 드럼통을 이 사야 사흘 타면은 앵꼬 돼요. 앵꼬는 뭐예요? MT 됩니다. MT.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난다. 아유 이런 네. 지상파에서 비속을 쓰다니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개지셨어요. 감산 합의한 배경이 네. 있어요? 그동안 예. 그 과거의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유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쟁적으로 석유를 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는 거자. 그래서 감산 합의를 하자 이 회의를 몇 년째 계속해서 어렵게 감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감산 합의가 좀 더 세다는 느낌이 왔던 거는 내년 12월까지 1년 그리고 기존에 참여 안 했던 나라들 뭐 어떤 나라들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까지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이 석유 많이 나는 나라는 지금 국가 부도 위기거든요. 싸갖고.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국가 경제 유지가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 주요 원유 산유국들이 좀 상태가 좋지 않고 중동에 정정 불안 있고 또 미국 뭐 셰일가스 있어서 이걸로 퉁 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생산량이 많지 않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셰일가스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당분간은 올라갈 거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모라토리엄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 화폐 개혁할 건데 전자화폐를. 가상화폐로 네. 내겠다.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니까 페트로커런시. 예.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전자화폐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비트코인이 하루에 40%밖에 안 떨어져 다시 안전한데 비트코인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폐는 더 떨어져요?
그 나라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막 지금 1000%씩 인플레가. 절하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 정말 술에 자기 나라 돈 싸들고 가서 빵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은 베네수엘라 상황을 한번 좀 예, 재밌습니다. 예, 재밌네요. 흥미진진하게 가상화폐와. 돌아갑니다. 그 완전 융합 뉴스가 되는 건데. 자, 오늘 함께하신 최영일 평론가, 장윤성 기자,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님 함께하셨죠? 네, 네,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3부 마지막 캘리포니아 드림의 마마스 앤 파파스 노래 들으면서 4부 돌아오겠습니다. 4부 보수의 품격 채널 고정하소소소소.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종 브라더스 정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태근 의원님. 예, 인사되시네요. 지난주 방송 중에 예. 사과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 예산안을 12월 2일 날 통과시키는 게 예. 이게 정도원 의원님 말씀대로 헌법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통과시키도록 헌법 54조에 규정돼 있는데 그때 이제 정도사님하고 저하고는 국회법 아니냐라고 착각을 예. 했는데 헌법이 맞습니다. 두 분의 1승 축하드립니다. 헌법 54조에 예. 있는 규정이다. 12월 2일 날 통과시키는 게 예. 감사합니다. 디테일한 AS. 자, 주말에 네, 목포에서 사고가 많았죠. 예. 국민의당 내용이 뭐 끊이잖아요. 그 계란 맞은 거 박주원 의원 할 얘기가 많으세요 오늘. 자, 박주원 의원 계란 세례 이것 때문에 국민의당이 좀 어려워지겠다라고 2부 3부에서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른당하고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것이 예. 이제 내용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해프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가 또 철수할 것이냐 이제 그 연말을 기준으로 기로에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또 철수하면 이제 정말 미래가 없어지는 거고 철수를 안 하면 당이 또 쪼개질 거고 해서 결국은 일부가 쪼개지면서 통합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 박지원 대표는 아주 의연하게 잘 대처를 잘 하더라고요. 예. 점수를 많이 딴 것 같죠. 계란 맞고 점수 따고. 네. 예. 앞서서 그 우리 최반장의 장윤정 대기자께서 예. 합의이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합의이혼의 과정이 아니고 이혼 소송의 과정입니다. 합의이혼하고 그렇죠. 이혼 합의이혼이 소송은 뭐가 다르냐면요. 보통 부부간에 이렇게 합의이혼을 하면 그래도 깔끔해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도 만나고. 그런데 이게 항상 자녀 양육경 문제 그리고 이제 재산 분배 문제가 있잖아요. 귀책 사유를 막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감정이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화면을 보니까요. 직접 보셨어요? 어제 뉴스에 그대로 다 나왔어요. 뭐 그 계란 던지고 막 욕설하고 프랭카드 찍고 뺏고 막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TV에 나왔는데 저거는 합의이혼이 불가능한 소위 이제 소송으로 이혼 가자. 소송으로 가서 거의 막장으로 가는. 그럼 누가 여기에 더 적자냐, 누가 여기 국민의당의 주인이냐, 뭐 이거 갖고 이게 싸우는 이혼 과정하고 똑같은 게요. 예를 들면 자녀 양육권이라는 게 이 당의 법적 정당성, 정통성을 누가 가져가냐 이런 거고 예. 재산 분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실은 비례대표를 놓고 봤을 때 당에서 보면은 가장 큰 재산이 사실은 현금 자산보다도 네. 의석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도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완전 이혼 소송이에요. 결국은 이제 양육권과 재산을 둘러싸 가지고 누가 다수를 차지할 거냐. 그런데 문제는 네. 서로 네가 나가라 그러고 서로 나갈 생각은 다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뺏기지 않으려니까요.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는 네. 거죠. 이제 서로 책임을 상대방이 지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 비례대표는 친안 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거를 이제 그 이혼 소송에 야, 비교한 이유도 복잡해지네. 뭐냐면요. 그 박주원 씨 사건 같은 경우, 최고위원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혼 소송하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너 불륜했지. 옛날에 이 배우자의 옛날 불륜을 끄집어내서 이혼의 사유가 너가 있는 거 아니냐. 귀책 사유가 너한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 당신이 저런 안철수 대표 당신이 저런 사람 데리고 정치를 했어?
그거를 이제 쫙 만천하에 공개를 한 거죠. 정돈 의원님, 네. 박지원 최고위원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잘 알죠. 원래 한나라당 사람인데 예. 들어올 때부터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 검찰 한나라 들어올 때부터 검찰 수사관이었는데 이제 뭔가 자기가 저기 유리한 자료가 있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자료가 있다 하는 그런 거래로 그 당시 허태열 사무총장 시절인 것 같은데 예. 그때 들어와 가지고 지방 선거 공천을 받았죠.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단체장 안산시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됐는지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오. 그러니까 참 한나라당의 시절에도 원래 당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예. 그리고 2000 그러니까 뭐 9년이나 10년 이때쯤 들어와서 안산시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간 거네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검사가 아니고 예. 수사관이거든요. 수사관. 예. 수사관이고 대한민국에서 소위 범죄 정보 관련 처리를 가장 오래 했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이 다 있네.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좋은 의미의 정치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뛰어나겠어요. 예. 이제 장사를 한 거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료를 이제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예.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공천을 따냈고 그래서 시장이 됐고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또 가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요즘 최고위원은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최고위원들 다 기분 나쁘겠지만. 네. 국민의당이니까. 근데 하여간 그 안철수 대표도 사람 가리는 거는 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좀 멀리하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대표는? 아니 DJ 비자금 100억 이거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고 근데 지금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다 웃기는 얘기. 우린 다 안 되니까요. 그 당시에 다 한나라당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에 들어왔고 어떻게 시장이 됐는지 다. 이 사실이 지금 시점에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긴 하죠. 이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성영 그 전 의원께서 확신을 해가지고 예. 그 국회에서가 아니라요. 아까 지금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다는데 국회에서가 아니라 예. 그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거거든요. 주성용 의원이요? 예. 그리고 그만큼 오. 확신을 가져가지고 오. 면책권을 이용해가지고 발언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 라디오 그래서- 인터뷰 와중에 그래서 이제 2010년인가에 그것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2017년에 이제 그 제보자가 누구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음모론을 얘기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에 치명적인 자료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뻥을 쳐갖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사실 그 한나라당에 들어올 때 예, 이제 주성영 의원이 다 그걸 믿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주성용 의원도 검찰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뻥을 쳤으면 그걸 믿었겠어요. 뭐 아니, 실제로 그 자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당에 보고까지 했다니까요. 주성영 의원이. 아 완전 확신하고. 오. 근데 박지원 의원은 그랬어요. 주성용 의원이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주성용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다 있다 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자기가 그러면 통화한 내용을 밝히면 되죠. 그 두 분이 보기에는 주성용 의원이 그때 당시 확실한 것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았지만 두 분이 보기에는 이분이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우리들은 거죠. 다 한나라당이 이 사람한테 당했다라는 거는 다 한나라당이 당했다. 네, 다 그거 알고 있는 없는 거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주성영 의원이 종종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좀 많이 있긴 해도 예. 이럴 정도로 황당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료를 줬으니까 얘기했겠죠. 아무 근거 없이 얘기했겠어요. 이 박지원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에게 당이 당한 케이스다. 그럼 안철수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징계해라 네. 라고 하는 얘기가 높은데 이것도 또 정무적 판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슨 진상조사 예. 얘기하다가 일단 바로 이제 징계하고? 징계하는 걸로 가겠죠. 그렇게 한심을 쓰세요? 아니 이 국민의당은 바람 잘 날이 없으니까. 아니 거기만 그럽니까? 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죠.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넘어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제가 보니까 저게 합의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전 투구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당을 해체하면 비례대표들이 살아나거든요. 당을 해체 선언을 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해라. 이쪽 호남파 선택하시는 분들, 이쪽 안철수파 선택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깨끗하지 않을까. 좀 재산은 좀 그러네요. 경제적인 손실은 좀 있겠죠. 당에서 비례대표들을 지키려고 그러면서 니네가 나가라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해산 비례대표는 살아있나요? 그럼요. 당을 해산 선언하면. 근데 해산 선언을 하려고 해도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위임받을 수 없는 권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 통합 당원 투표 문제를 검토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 추측하는 겁니다. 통합 당원 투표. 그러니까 이게 통합 전당대회 여부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물어보겠다고 예. 얘기하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복선이 깔려 있는 내용이 아닌가. 맞아요.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도 과거에 통합하면서 바로 그날 또 합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해체하면서 바로 원래 통합하고. 통합 전문가는 사실은 민주당이죠. 민주당 쪽이죠. 민주당에서 좀 수출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예산 패싱 뭐 시간이 좀 지난 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일 13일이요. 네. 아까 그 잠깐 얘기하다가 진짜 전문가들 있으니까 그만 얘기하라 그러고 제가 장윤성 기자를 막았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홍문정, 예. 한성교. 근데 사실 다들 맞닥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누가 될 것이냐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해요. 별로 누가 되든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정두원 의원님 말씀을 조금 품격 있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예. 사실은 품격 이제 있게 해석 좋습니다. 그 원내대표라는 지위가 특히 예. 이제 보수정당 내에서는 일단 하나는 첫 번째로는 대중적인 호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부를 잘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상대당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네 번째로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신 분들로 봐서는 이게 다가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인 호감도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아니고 내부 통합 조정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협상 능력 이것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책 능력이 그렇게 있으신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 품격 있는 얘기고 지금 국정농단이 벌어져서 예. 참 촛불민심으로 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 먼저 친박 또 친박이 원내대표하고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당은 참 자유한국당은 이거는 정말 미래가 없는 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김성태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친홍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 자유한국당 욕하고 나갔다가 이제 또 분리하니까 그냥 바로 또 돌아왔잖아요. 그 철새 뭐 국민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또 철새 노릇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원내대표 한다는 게 누가 그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지금 가장 그 유력한 거로 보던데 김성태 의원이.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지금 그 이전의 대립 구도는 친박과 비박의 대립 구도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 홍준표 대표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홍준표 대표를 견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이미 이제 지금 그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제 당무감사를 해서 원외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그것을 이제 12월 초에 하기로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딱 열어놨을 때 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놨을 때 친박들이 야 우리 진짜 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그런 이제 경계감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좀 늦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건을 늦췄다. 결국은 그렇다고 본다면 친홍이라고 할 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친홍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의원들의 제일 관심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자리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 대표를 좀 견제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나올 수가 있고 또 김성태가 원내대표라는 것이 또 그런 역할로 일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김성태 의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1차 투표에서 만약에 안 되면 홍문종과 한성규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니요. 1차 투표에서 안 그렇죠. 되면 한 명이 떨어지죠. 격표가 이제 몰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개인의 경쟁력 또는 호감도와 관계없이 그런 견제 심리로 투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주류라고 하는 김성태 의원을 투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고 예측 불가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아까 이 장윤정 기자가 거의 지금 저하고 비슷한 분석인 거죠. 그러네요. 그럼 1차에서 예를 들어서 홍문종 김성태 의원이 포함되고 홍문종 의원이나 한선교 의원 둘 중에 한 분이 떨어지게 되면 그 표가 남아있는 한 분에게 더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의원한테. 김성태 의원이 1차에서 과반 투표 못하면 안 될 수 있다. 근데 1차에서 과반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세 분들이 좀 비등비등하지 않아요? 내일이니까 뭐 내일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도 궁금한데. 이런 관점 어떻게 보세요? 결국 친홍 비용 아니냐? 근데 그 지금 정태근 의원은 친홍 비용이 뭐가 있냐 그게? 그렇죠. 결국 자기 이제 그 생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다 관심을 갖고 이제 이해관계를 따지겠죠. 자기 생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예를 들어 원내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서 이어질 당무감사 그리고 지역위원장 여부. 근데 의원들은 당연적으로 지역위원장이 되지 않나요? 아니 그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이후 과정들이 존재해요. 본인들은 당협위원장을 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시도당 위원장을 선임을 할 거고 거기서 지방별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작동을 하겠죠. 그런 것이 이번 투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산 전쟁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완전히 비판하면서 갈라섰잖아요. 그렇죠. 다시 정책연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김동철 대표가 예상외의 발언을 했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모임에 나와가지고 그 우리 하나하나 정책 연대를 하다 보면 통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안철수 대표 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반안이다 이렇게 보였던 분인데. 네. 의외였어요 아주. 나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무슨 원내 전략상 일단 지금 아직 또 이제 임시국회가 있으니까 필요해서 그랬는지 또 원내대표로서는 당을 또 추스릴 필요가 있죠.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했을 수도 있고. 돌발 질문. 예. 바른정당에서는 더 안 빠져나가나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몇 사람은 지금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남은 게 11명이죠 이제. 11명이 안 되죠 지금. 11명이죠. 11명인가요? 11명이죠. 주호영 의원까지 다 빠져나가서. 근데 제가 지난 그 정확하게 11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두 분은. 뭐 알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 바른정당도 지금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말은 뭐 그냥 뭐 의연한 척하지만 실은 지금 빨리 정리가 돼서 이제 교섭단체로 소속되기를 바라겠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저기 사무처 직원들 돈도 못 주고 있거든요.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비교섭단체가 되게 정부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드니까. 그 좀 여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 언론에서는 국민의당이 이번에 많이 챙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 과정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일이 있어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광주를 내려갔는데 호남 분들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면 호남선 KTX 지금 이제 무한공항 경유하는 것 때문에 1조 1천억 더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호남을 위해서 맞는 거냐.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순천 분을 만났는데 예. 순천만 국가정원 만드는데 한 1,050억 정도 들었거든요. 지금 그게 한 해 수익이요 125억 원 납니다. 입장 수입만. 오. 그래서 지금 순천이 지금 한 해에 순천을 관광 외부의 외지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600만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예. 순천시가 세외 수입이 636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조 1,000억 들어갈 것 같으면 예. 최근에 그 호남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 그 순천만 국가정원 사업하고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이제 제 처가가 있는 곡성에 이제 그 섬진강 기차마을 사업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럼 국가정원 같은 거 10개 만들 수 있죠. 이 얘기를 순천 사람이 나한테 하더라니까요. 오. 그렇게 봐서는 그냥 뭐 무슨 그 KTX 만들고 공항 만들고 요즘에 이번에 뭐 새만금에도 무슨 뭐 공항 만드는 용역을 만든다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권끼리 지네끼리 그렇게 정치적 타협을 하다가 엉뚱한 예산 낭비가 빚어지는 예.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호남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1조 2천억 이런 부분을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썼어야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송정의 공항과 예. 송정역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철로 연결하니까 전부 다 역세권이 생겼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한평에서 지선을 연결하게 되면 그게 17km뿐이 안 돼요. 거기다가 거점 만들어가지고 하면 동네도 살아나죠. 역세권 경제가 사는데. 제가 너무 딴소리를 했나 이 시간을. 아니 막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국민의당이나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예산 갖다 준 거에 대해서 칭찬들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자기들이 그냥 생색내려고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얘기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거기도 또 그 난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제일 어려운 난제는 결국은 남북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뭐 법인세든 뭐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타협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예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 통합파들이 그럼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먼저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입장이 정리가 되면은 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훨씬 같습니다. 가속화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정돈 정태원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네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내일 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2부 순서 타이틀은 최반장. 그런데 오늘은 최박장. 자, 함께 하실 분 최영일 평론가님 최.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님 짱. 네, 안녕하세요. 반균 기자님 오늘 사정상 못 나오셨어요. 정치쇼에 처음 인사드린 분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누구라고 얘기해야죠? 아, 예, 저는 지금 무적 됐습니다. 기자라고 일하고 박연미. 있습니다. 네. 무적 기자는 뭐예요? 네, 적이 없는 기자죠. 오. 무적. 네.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요. 오. 천하무적. 네. 적이 없으면 여기만 있어요? 이런 부러워요. 개그 이런 개그 위험합니다. 이렇게 네, 네. 웃으면요 아, 아재된 네.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근데 적이 없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충 적이 다 많거든요. 맞아요. 기자들은 어떤 그렇죠. 기사 특히 예. 정치부 기자들은 요즘 많이 까이니까 좀 새롭죠. 무서워요. 적이 없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무골호인이라 그러고 어. 무골호인은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아이고 기사의 핵심은 까시거든. 뼈가 있어야 한다. 그럼요. 네. 예. 자, 첫 번째 뉴스. 근데 반경 기자는 왜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온대요? 아닐 거예요. 최근에 예. 직장을 옮겨서 예. 오늘이 첫 출근입니다. 오늘 주간 경향으로 주간 옮겼어요. 경향으로. 예, 첫 경향으로. 출근을 방송을 나올 순 없잖아요. 회사를 가야지. 예. 첫 출근은 9시까지 하나요? 그럼요. 우린 방송 10시부터인데 9시 갔다 오는데. 자, 찍고 긁으면 띵 찍고. 그럼요. 예. 자, 첫 번째 뉴스. 네. 아마 어제 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목포 예.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앞에서 열렸던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가 예. 60대 여성으로부터
계란을 맞았습니다. 네. 달걀 세례를 맞았는데요. 이분이 광주 안철수 연대 팬클럽 회장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뉴스토픽에 계란 맞은 박지원 이게 이제 상위권에 계속 올라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현장에 가 있었던 분들하고 제가 쭉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바로 옆에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옆에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갑자기 퍽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박지원 의원이 계란을 맞았더라. 근데 너무 놀란 것은 어떻게 그렇게 명중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너무 놀랐다. 어깨에 이제 맞고 얼굴에 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민의당 내부를 좀 쭉 취재를 했더니 원래 그날 깽판 친다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파다하게.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가 내부 취재를 한 겁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호남 지역 의원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지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괜히 깽판 친다는 소문이 있는데 공연이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봉변을 당하게 될까 봐 아예 가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장 굉장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물러가라. 그렇죠. 맞아요. 물러가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간신배 안철수 간신배 물러가라. 찌찌뽕 하셔야죠. 분이 코러스로 하시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김대중 비자금 논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00억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CD 논란 때문에 뭐 그런 거 폭로했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길 와.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제 또 일각에서 박지원 물러나라 하면서 이제 계란을 투척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반한 간에 양측 간에 상당한 감정 싸움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 박지원 대표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제가 소인배니까 대인배한테는 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포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 지역이고 본인이 목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초대된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맞아서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게 낫지 오히려 손님이 맞았으면 안철수 대표가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라리 내가 맞은 게 낫다. 이제 이렇게 넘기는. 어제도 첫 번째 워딩이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박지원 대표 호감도가 급상승했어요. 맞아요. 초연하게 되었네요. 네, 굉장히 어제 대응을 그러니까 정말 오래 정치한 정치구단답게 이제 행동을 한 건데 안철수 대표도 완주했어요. 그 와중에 5km를 부인 김미경 교수하고 같이 5km를 다 뛰고 완주를 했는데 우린 그 5km는요 쪽발로 뛰어도 완주예요. 오 정말요? 깽깽이 발이 잘하죠. 깽깽이 발. 깨끔 남아 있는 건 이제 거 SLBM. 콜드 런칭 SLBM 실험이 한두 번 남아 있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최근 뭐 거의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동향이 좀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심포항에 무슨 잠수함이 움직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네, 뭐 어쨌건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좀 대화로 풀어 나가게 되면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방송도 할 얘기가 많아지죠. 네. 자, 다음 뉴스요. 네,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자료도 국정원에 미리 흘러들어갔다라는 보도입니다. 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아니,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누구 강도 용의자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그 용의자에게 발표문을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용의자에게 혐의 없다. 그렇죠. 혐의 없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줬고 그렇게 친절한 경찰이었었나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강도 혐의자가 우리 혐의 없었다 이렇게 라고? 몇 시간 만에 발표를 했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들 짐작은 하고 계셨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런 문건을 입수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서영지 기자의. 네네. 서영지 기자가 한겨레 그 법조팀의 에이스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네, 법조에서 굉장히 오래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명대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분입니다. 네. 독특하죠. 독특하네요. 영화 연출.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기사 쓰는 게 더 재밌다. 그리고 법조하고 정치부는 또 에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법조나 뭐 그쪽은 법조하고 정치가 있을 때 그 법조에 갖고 지금 한 3, 4년 됐는데 2, 3년인가요? 됐는데 뭐 날마다 특종이에요 요즘.
네, 단독 보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한겨레 신문이 많이 절독이 돼갖고 네. 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그 뭐랄까 하여튼 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검찰이 확보를 한 자료에는 네. 그러니까 경찰의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국정원 직원의 김하영 씨의 그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그 내장 분량의 그 중간 수사 결과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문건을 네, 국정원에서 찾아낸 것 같은데요. 이게 그 경찰의 수사 결과기 발표하기 네, 몇 시간 전에 국정원이 이미 팩스로 이 자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경찰을 믿고 이런 국정원을 믿고 세금을 내고 있었으니 우리가. 네, 심지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서경찰서보다 국정원이 먼저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서울청에서 이 예. 자료를 흘린 건데 이 자료를 빼돌린 사람은 예. 네, 김병찬, 네, 김병찬. 병찬, 네, 당시 서울청 수사 2계장, 예. 현재 용산경찰서장이고요. 예. 지금 그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죠.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예. 공소시효가 끝나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 검찰은 이제 기소를 불구속 했고요. 기소하겠다 이렇게 했죠. 예. 네, 아마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이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 거죠. 어쨌건 김 계장은 이렇게 뭐 수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정원에 그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그 내 검색 단어 3-4개만 추려서 수사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수사 방침까지 네, 전해줬다고 해요. 참. 그때 예전에 뭐 CCTV가 나온 적 있잖아요. 그 사이버 예. 수사대에 CCTV가 나왔었는데 딱 그 CCTV 당시 영상을 보면 계속 이제 거기 서울경찰청 직원들이 뭔가 증거를 하나 발견하고 네, 서로 이제 뭐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뭐 어느 순간부터 아 이거 어떡하지 또 나왔네 막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어쨌거나 이제 서울경찰청에서는 좀 이렇게 수서경찰서에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100여 개의 키워드 중에 이거를 3-4개로 추려가지고 그것만 네, 수사를 하라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이제 범죄 증거를 은폐했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휴. 경찰을 도둑을 잡으라 그랬더니 도둑을 숨겨주고 강도를 잡으라 했더니 강도하고 짝짝꿍을 하고 네.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라 그랬더니 국가 안보를 말아먹고. 그렇죠. 근데 그 기준도 참 뭐랄까 하여튼 도둑이 힘이 세면 봐주고 도둑이 힘이 약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처벌 못하고 맨날 방송에서만 얘기하면 방송하는 우리는 이러려고 방송했나 하는 자괴감 만들고. 네. 예. 그런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끝날 때가 돼갖고 어떻게 이거 초등학생 꼭 한번 좀 해야 되는데. 아, 초등학생 이거 제목이라도 얘기하고. 네,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들이 통계상 올 2, 3월에 15,000명이나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요. 네. 돌봄 서비스 말로만 하지 말고 예산 팍팍 편성해갖고요.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막고 있다는 뭐 그런 보도도 오늘 나오긴 당을 했는데.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자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상훈 기자님 비상근이죠 오늘은. 예. 자 2부 최반장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하고 실행에 옮겨야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순호 네. 오민석 이름을 다 외우시네요. 예, 역시. 강부영. 굉장히 좀 두 분.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월에 임명됐잖아요. 올해 2월에 임명될 때 다 그 의심의 눈초리를 받잖아요. 네. 지금 이 촛불 전국에 그때 법원의 정기 인사 시즌인데 네. 촛불 전국이기 때문에 인사 안 했거든요. 검찰도 인사 안 했어요. 일부만 인사했어요. 네, 일부 맞아요. 인사 중에 특히 영장 전담 판사들만 임명을 하는 걸 보면서 다 보수적인 색채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로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줄줄이 구속영장 다 기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상당 부분 중요한 피의자들이 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예. 논란이 많이 됐었죠. 권순호, 오민석 부장판사고요. 네. 그다음 강부영은 일반 판사고요. 네, 영장 전담 판사 예. 3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 뭐하냐 이거 그 지금 인사촌 아니지만 인사 이동 시켜라. 그랬더니 그럴 순 없대요.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게 뭐 글쎄요. 근데 이게 그 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적부심 심사에서 김관진 예. 석방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 이후에 막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좀 뭐랄까 하여튼 그 사법부를 적부심 흔들지 결과를 마라. 놓고 네 사법부를 뭐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직 판사가 반박하는 글을 올려서 그것도 예, 인천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부장판사 네. 신광열 네. 판사에 대해서 김동진 판사가 비판했죠. 그랬죠. 네. 네. 어쨌건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어쨌건 그 이번 김동진 판사는 예전에 원세훈 네. 그 국정원법은 위반, 선거법은 무혐의 하니까 지록 위반 판결이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랬다가 징계를 받으셨죠. 징계 2개월 정직. 그럼 2개월 정직 지금 맞거든요. 결국 네. 4년 받았으니까 정직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그건 뭐 무혐의 됐다는 죠. 어쨌든 근데 성남 그 지방법원에 있다가 인천으로 또 갔어요. 원래 성남 다음에 서울이거든요. 네. 또 물 먹은 거죠. 아, 뭐 그렇게 네, 우리도 볼 물 수가 먹죠. 있는 거군요. 네. 물 드세요. 저 앞에 커피가 있어서 저는 커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물 먹이면 뭐 우리도 먹어줘야지. 네. 예. 아, 맛있네요. 자, 다음 뉴스. 네, 그 그래서 우병우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되면 될 거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아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지 좀 봐야 되고요. 이번 주 안에 스트레스 날도 추운데 스트레스 게이지 높아지는지 스트레스 게이지 해소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갈까요? 예. 네, 그 제프리 펠프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 제프리 펠프먼 사무차장은 지난 5일 방북을 해서 9일까지 머물렀었는데요. 이 기간 중에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북한과 유엔 양측은 그 한반도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긴장되고 또 위험한 평화 안보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펠프먼 차장이 북한에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북한은 유엔과의 접촉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말이니까 네, 요거는 좀 사실 가까울 텐데요. 네, 어쨌건 유엔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또 공화국과 유엔은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데요?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위대한 존엄 북조선은 북조선이라 안 그러죠 거기서는 공화국이라 그러죠. 공화국이라고 하죠. 공화국과 유엔은 네. 앞으로 방송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모임을 들고요. 정리하기로 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안정화시키기로 네. 합의하였습니다. 뒷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뒷얘기의 가능성은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평화 체제 정착시킨다는데 뭐 장윤성 기자 커피만 마시고 있고. 하여튼 북한은 뭐 유엔과 접촉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뭐 북해 그 유엔 사무차장이 또 이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예. 했으니까 또 분위기는 좋은 모양이고요. 또 최근에 또 김정은이 그 영하 26도의 추위에 예. 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다는 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거 이거 뚱뚱해서 좀 위험한데. 그러게요. 근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예. 네,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사진이 찍혀왔던데 예. 이게 김정일도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백두산 정상에 올라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정은도 뭔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거를 네, 일종의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좀 그런 좀 이제 벤치마킹하고. 네, 일종의 액션을 취했다. 그럼 한반도 라고 볼 평화 수도 있죠. 체계가 급진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실험할 건 다 했는데 이제.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뭐 핵 무력이 완성이 됐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뭐 이 이상의 실험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좀 대화로 아니,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승이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 박지원 의원 전 국민의당 대표 계란세례 맞은 거죠. 어제 목포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국 유엔 대사 평창올림픽에 전체 선수단 파견한다. Don't worry, be peace 올림픽. 자, 산타바바라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유명 관광 도시인 산타바바라까지 퍼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누나도 캘리포니아 LA에 사시는데
자, 월요일 첫 곡 스티비 원더 썰 듀크 들으면서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슨 기사로? 좀 잼난 기사로. 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자, 정혜영님 지금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오는 길인데 정말 칼바람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잼난 방송 부탁드립니다. 전혜원님 유튜브로 듣다 오늘 회원가입했어요. 매일 출석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밖에 진짜 칼바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칼바람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 겨울 스포츠를 했었거든요. 아, 어떤 종목이요? 뭐 스키라든지 이제 이런. 아, 예. 근데 그때 이제 뭐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제가 그쪽에 이제 강원도에 스키 국가대표 출신들 지인들이 많아갖고 예. 그럼 같이 가서 타고 그러거든요. 예. 한겨울에 5번을 갔다 오잖아요. 네. 1년 내내 감기가 안 걸려. 아, 진짜요? 찬바람 맞으면서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몸에. 태어나서 딱 한 번 스키를 타봤는데 근데 그날 그 스키 이후로 타면 안 돼요. 몸에 알이 배겨가지고. 그리고 이 몸이 지금 약간 그 체중이 있잖아요. 네. 체중을 이렇게 지탱하는데 무릎의 관절에 위험해서 좀 살을 빼면서 운동을 해줘야 돼요. 네, 저 같은 은근히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요. 이런 큰 몸이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 지축이 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상훈 기자가 넘어져. 근데 진도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 네, 자, 첫 그렇습니다. 번째 뉴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네,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예.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5번째고요. 그 지난달 29일 날 소환이 됐으니까 약 2주 만에 다시 소환이 된 거죠. 네, 이번 소환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주도를 했고요. 1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오후 8시 10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25일에 그 국정원에게 그 정권의 비판적인 교육감들을 사실상 사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아니 이렇게 불법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구속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다들 예.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이 이게 구속이 거의 될 법한 이런 핵심적인 증거 정황들을 다 빼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한번 논란이 좀 됐었는데. 특검에서 자료를 검찰 특수본에 검찰에 넘기면서 네. 이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100% 그 구속이 확실시된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박영수 특별검사가 그 네. 70일 조사하고 30일 더 연장해달라는 거 연장 안 해주고 네. 황교안 총리가 그러면 검찰에 넘기면서 100% 구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근데 얘기했는데 구속이 안 됐죠. 특검에서 구속영장 신청할 때보다도 장수도 줄고 네. 한 30장 신청했는데 그때는 한 10몇 장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핵심 사항은 다 빼고. 그래서 이제 부실 영장 청구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받고 있는 그런 혐의가 근데 그때 그 교육감들을 사실상 사찰하라는 지시 또 그리고 그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김명자 씨가 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이 되자 사설단체 아니에요 그게. 네, 그렇죠. 네. 이 연합회에 소속된 80여 개 단체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국정원을 시켜서 조사를 했던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도 받고 있어서 요거는 중범죄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구속이 될지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또 영장 기각되거나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장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인가요? 네. 진짜 사법부 반성해줘요.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성.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목포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이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어르신들이 이제 취재를 가면 아직도 이제 그 좌판 깔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어르신들 여쭈면 아직도 우리 선상님이에요. 하이도 목포 예. 신안? 목포 신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추앙받는 분인데 어쨌든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을 향해서 계란을 투척해서 이른바 모욕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우리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이 박지원 대표 개인으로는 정치로 보면 순수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셈법으로만 보면 엄청난 본인에게는 플러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당을 털고 민주당과 손을 잡을 명분도 세운 거고. 세운 거죠. 예. 사실상 예전에 정치적으로는 훨씬 플러스죠. 계란 맞은 정치인 치고 득이 없었던 분은 없어요. 그럼 김영삼 저한테 하나 전 던져주세요.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또 정원식 총리. 외대 사건, 네. 정원식 국무총리. 국정을 반전시켰죠. 그렇죠. 사진 한 장으로. 예, 사진 한 장으로 그래서 완전히. 뭐 계란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로 옆에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우원식 의원에게 생색을 네. 냈어요. 네. 아이고 이거 집권 여당 민주당이 네.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맞아서 다행이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어제 맞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개인 배 아. 마케팅. 예. 그러니까 우원식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맞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원식 대표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우원식 대표 얘기가 아 몰라 왜 내가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도 그 목포 지역 민심을 상당히 이제 이를테면은 경쟁이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자면 좀 민심을 상당히 얻는 계기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누가 더 적통이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게 논쟁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 여론 안에서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박지원 그리고 민주당에게 상당히 플러스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점점 더 호남에서 이제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질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지금 내부에서도 금도를 넘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내부에서 그래요.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라는 그 상징성에 계란을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어제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어요. 박 전 대표가 어제 조금 더 위트가 있었으면 완주해갖고 우승한 사람에게 네. 계란 한 판을 딱 선물. 그 완전 그 던진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가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네. 당신들이 해봐야. 아, 완주하신 분들한테 예. 아니 완주하신 구운 달걀 분들은 하나씩. 아니 그럼 제명 딱 큰 판 한 판. 그럼 이제 사진 찍혀나갈 거 아니에요. 사진 계란 맞은 모습과 계란 한 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국민의당하고 이제 바른정당 통합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특히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당사자이고 사실 이게 은행에서조차도 초반에 이게 가짜라는 거를 양도성 예금증 100억짜리 네. CD가 네. 가짜라는 것을 밝혔어요. 근데 주성영 당시 의원이 이거 검사 출신인데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묻지마 폭로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비난의 문제입니다. 대상이죠. 예,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건데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을 거짓 제보한 당사자가 또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인 그분들은 거짓 증거 제보가 이게 몸에 뱄나 봐요. 예? 그 문근용 씨. 네, 맞아요.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네. 근데 국민들을 굉장히 띄엄띄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금방 확인되는 건데 도덕질과 거짓말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 습. 습. 불교에서 가장 위험한 걸 습이라는 습. 습. 네. 수십 회의 윤회를 거듭해도 습은 고칠 수 없다. 아, 그럼 심각한데요. 예. 그걸 이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네, 어쨌든 이제 12월 이전에 통합론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 물 이게 건너갔죠. 예 아마도 합의 이혼 형태로 갈라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중도에서 39명 중에서 중간에서 갈등하고 결정 못하고 있던 분들이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기웁니다. 반 안쪽으로 기울어요. 저러다가 진짜 막 가자는 집단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합의위원 얘기도 나왔는데 예. 39석 아닙니까? 예.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해서 그렇죠. 네. 그럼 과연 누가 38명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39명. 9명. 40석이었어요. 예, 만 40석. 그래서 과연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어느 쪽이 유지할 거냐 지금 그것도 묘한 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비례는 글쎄 비례도 남아 있으면 그 당을 유지하는 쪽이 유리할 텐데 다수면은 그거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소수 합하자는 사람이 소수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